미친 수다 저번 주 이야기. 탈중앙화로 간섭받지 않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다 끝났다, 망했다. 근데 그게 8,200만 원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하면 되는데. 야, 하지 마! 아니, 개인적으로 어떤 그림처럼 그 원래 자체의 가치가 인정받은 거면 그 증서 또한 값어치를 인정받아서 거래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이랑 똑같이. 그런데 개그맨 애들이 자기 막 웃긴 표정 지은 거 같은 거 그냥 막 찍어서 그걸 NFT라고 팔고, 초등학생이 막 그림 끄적인 거 그걸 그냥 막 팔고. 저는 그게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희왕 카드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한 100장짜리를 갖고 오면 포켓몬 카드처럼 막 나눠주고 그랬던 시절인데, 거기에 값어치가 붙은 느낌인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팬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매를 안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김인석이라는 개그맨, 홍경준이라는 개그맨을 너무 사랑하고 아껴.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딴 사람 같으면 이거 10,000원에 사지만 난 10만 원에 사주고 싶어.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체코에 갔는데 그거 아시죠? 러시아 인형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 개 나오는 거, 그거 뭐죠? 젤렌스키가 있더라고. 젤렌스키가 있는데 그걸 제가 사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젤렌스키 그거를 사는 게 뭐, 만약 거기는 일반 상점이었지만 만약에 젤렌스키 이 어떤 NFT 모델을 사면 전쟁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NFT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기득권이나 대기업들이 좀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나 뭐 연예인으로 예를 들면 좀 신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육성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걸로 쓰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계속 거래가 되는 시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예전 같으면은 저작권이라는 걸 쪼갤 수가 없는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얘기를 제가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전 를 못 믿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이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작권이라는 건 그래요. 뭐냐면 저작권은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 상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작권은 만약에 뭐 노래방에서 부르고 하면 이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 저작권으로 만약에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걸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해주는 건데, 두 분이 만약에 원곡 가수인데 저작권을 갖고 있어. 그걸 남하고 쉐어할 이유가 있어요? 대신 한 방에 돈을 받잖아요. 저작권을 팔 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소유권 자체를 사가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소유권을 주고받는 거래 있어. 소유권과 또 다른 개념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수익률을 쉐어한다, 뭐 이런 식이야.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저작권을 1,000만 원짜리 갖고 계셨어요. 제가 뭐 어디 땡땡 투자했어요. 잘못됐어요. 이제 김인성님한테 이제 클레임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거를 직접 하게 내가 계약한 게 아니고, 이거 말고 이거를 상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준 거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걸 얘기하세요? 그 땡땡 얘기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땡땡 튀었어 만약에. 기본적으로 펀지 사기랑 똑같은 구조인데,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잘 경제관념이 없으시니까 그냥 이거 하면 돈 번다는데요. 근데 왜 거기 꽂히냐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잖아.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 투자해서 10,000원이 한번 들어오고 이러면 그 돈을 원금을 놔두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모인 돈을 갖고 누군가 한 명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고 튀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데, 최근에 규제 당국에서 이거는 뭐 증권으로 보내 이딴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올바른 비즈니스냐 아니냐를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기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아니, 지금 흘러가는 게 될 것 같이 또 막 흘러가.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나요? 지금 그거? 그분들도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고, 증권으로 해주면 문제가 돼요. 그게. 그거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저도 저작권이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있어 봐서 알지만, 음원 수익은요 초기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다가 그 아무리 히트친 곡이어도 점점 수익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그걸 나중에 서로 주고받고 나중엔 거의 영원에 수렴할 정도로 나중엔 떨어지는 그 권리를 내가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그거를 사고 팔고의 시장을 만든다? 자, 여기서 제가 투자를 할 때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투자할 때 이 비즈니스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냐를 도덕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부가가치를 이게 창출하냐 못하냐를 봤을 때 그게 아니면 그거는 사기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 5만 원짜리 그 카드 있죠. 그게 새로운 가치는 창출할 수 없잖아요. 그걸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제가 봉이 긴선달 같은 거다. 그리고 거기서는 보통 어디에 돈을 많이 쓰죠? 광고에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한 1,000억을 모았다. 광고비를 한 200억 쓸 거예요.
그럼 이미 200억이 날라갔잖아. 800억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그 200억만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죠? 그럼 그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두 분을 제가 굳이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닌데 잠깐 겪어본 거로는 김인성 님이 이제 경제 지식은 좀 더 많으신 것 같으니까 홍경준 님이 뭘 하실 때 그래도 김인성 님하고 좀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병준아, 내 계좌 봤어요? 참나. 나는 끝으로 메타버스 얘기는 살짝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너무 핫한 주제여서. 자, 메타버스는 저도 여기 조금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개념을 내신 분이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이 말을 썼대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상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페이스북 그 마크 저커버그 있죠?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걸 왜 저렇게 했지? 페이스북 잘 되는데 그런 CEO급 레벨이 되면 넥스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인을 왜 메타로까지 했냐면 그 오큘러스라는 그 회사도 샀어요. 20조 원인가 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는.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 체계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의 중심을 MS가 잡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세계가 앞으로 열리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메타버스에도 그 운영 체계 플랫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크 저커버그는 그 생태계를 장악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명도 메타로 바꾸고 좀 주가도 안 좋고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일부러 오큘러스를 사서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걸 1시간 동안 이렇게 쓰면 어지러워요? 자국이 나요. 그거는 살을 빼셔야지. 근데 그거는 살보다도 그 탄력이 떨어져요. 너도 늙어봐. 근데 앞으로 만약에 기업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봉급쟁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CEO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우리 직원이 1000명이었어요. 근데 한 2년 반 동안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 회사가 잘 돌아가. 그럼 두 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 500명 정도는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야, 사옥 없애.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20층 건물을 쓰고 있어요. 10층만 쓰고 10층은 공유로 돌려. 다른 외부도 줄 수 있고 재택근무 비중을 높이면 거기서도 수입이 들어오고 직원들도 조금 줄이고 앞으로 그런 형태가 많이 갈 것 같고 요번에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이미 그게 오고 있었어요,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엄청 촉발이 된 거지 원래 이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전문가시니까 가상화폐를 물려주실 건지 코인을 물려주실 건지 다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물려주신다.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보다 재산이 많이 불어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회 기부를 엄청 많이 할 거고요. 자식한테는 조금만 남겨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금을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코인으로 주실 거예요? 당황스럽지. 코인으로 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제가 1억 원짜리 차를 살 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봉급쟁이일 때 할부로 끊어가지고 사면 기쁨이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어느 이제 선을 넘고 하면 소비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그래서 제가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을 위하는 거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질문이 아닐까. 지금 사실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채권하고 주식의 관계가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증권사들은 채권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모 투자 기관이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아시죠? 손실이 7, 800억이 난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그 투자 기관도 어쩔 수가 없어. 전에 금리가 쌀 때 사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 투자 기관들은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큰 자금이 빠지는 거고. 근데 금리가 오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지금 물가 상승이 많이 된 거는 전쟁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게 겹쳐서 생기는 일인데 우리가 금융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10% 이렇게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리긴 올리는데 이거에 대한 건 이미 알고 있는 건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에요. 다만 우려되는 거는 2008년도쯤처럼 갑자기 폭락이 올 거냐인데 그때는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5월 달부터는 만약에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나스닥도 계속 떨어지고 다우도 떨어지고 금은 조금 오를 수 있고 다우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덜 떨어진 거예요. 나스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고 그럼 5월 달부터는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제 말만 듣고서 저 사람이 디커플링 된다고 했으니까 비트코인 좀 사라 그랬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셨건 처음 하셨건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이제 사 모으시고 하면 이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8,200만 원 갔다가 보통 반절 정도 떨어지는 타이밍이 됐거든요. 보통 거기서는 반등이 나오는 확률이 좀 높아요. 높고 아직 바닥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근접해 가고 있는 모양인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우상향으로 좀 조심은 좋고, 다만 이게 대출 받고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 여유 자금이 뭐 얼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유 자금하고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좀 하겠다 그러면 조금씩은 그래도 경험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공부가 된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